구독, 좋아요. 박사님 지금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방금 속보가 먼저 떴네요. 속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SNS에 이란을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 이렇게 긴급 SNS 글을 올리고 이란이 핵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이란이 하지 않았다. 테헤란을 모두 떠나라 이런 이제 속보 기사가 났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에 지금 길에 올랐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테헤란 상황은 알 수는 없어서 이게 바로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집권층이 항복을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너진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테헤란의 이 강경 보수파 집권층을 압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압박하고 있다.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네.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처음에 이야기는 군사적 목적이 주된 이유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 과학자와 군 수뇌부를 암살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다, 레짐 체인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이 어떤 목표, 최종 목표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스라엘로서는 제일 보고 싶은 게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굉장히 강경한 보수 집권층, 즉 이란의 시민이 아닌 이란의 강경 집권층이 괴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궁극적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한다라는 목표를 철회를 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 수뇌부라도 괴멸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 수뇌부, 즉 강경파 집권층이 사라지는 것은 세계 평화에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란의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이란의 집권층 괴멸, 즉 정권 교체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시민의 손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늘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서의 목표는 이란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것까지이고 그 다음은 이란의 시민들에게 맡기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표명은 일단 좀 단계적으로는 분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핵 개발이라든가 군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란의 네네.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일단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가 사실은 속내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친이란 테러 단체로 알려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지금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13일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의 군사 공격 그 이후에 이란의 보복 이런 충돌과 직접 이런 테러 단체가 연관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정말 잘 알려진 이란의 대리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군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군력을 못 쓰니까 주변에 있는 이 테러 단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이때까지 후원을 해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왜 하필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을까 그 타이밍이 궁금하실 텐데 예. 그 타이밍이 지금 말씀하신 이 친이란 대리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이 작년 가을께 새로운 질서 작전을 펼치면서 방금 나온 헤즈볼라, 하마스를 정말 많이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헤즈볼라, 하마스의 지도부는 대부분 많이 제거가 됐고 조직도 와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이란을 치면 이들 대리 조직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측면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작전 수행과 이 대리 조직들의 약화 상태는 연관이 꽤 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번 13일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재차 공격을 하고 이란이 보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이란이 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방어망 체제로 대다수 방어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군사력 그리고 전략 이 부분을 비교할 때 무력 충돌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군사력 면에서 그리고 또 사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높죠. 저는 뭐 군사학자는 아니고 정치학자라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국민들 시민들의 반응도 보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일, 즉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과의 싸움이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 반대 목소리를 지금은 잠시 내려놓자라는 분위기로 똘똘 뭉쳐 있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그 소수 강경 보수파 집권층은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 이번에 더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지금 민간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란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기가 날라와서 300여 개의 폭탄을 터뜨리고 100여 곳을 타격을 했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아무런 사이렌 소리 하나 듣지를 못했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민심이 정말 안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렌이 하나도 울리지 않았어요. 즉 이스라엘이 뭐 그러니까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에 모사드 요원들이 깊숙이 오래전부터 침투해 있어서 뭐 이번에 이스라엘의 작전을 21세기의 AI에 기반한 완벽한 하이브리드의 작전의 뭐 교본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공군력 그다음에 정보국인 모사드 요원들이 미리 다 침투해 있어서 비밀리에 드론 기지도 구축해 놓고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큐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뭐 일사불란하게 자폭 드론이 건물 내부를 타격을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전력 수준에서는 양측 차가 굉장히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란의 지금 내부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앞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가했을 때 뭐 방어망 체제는 물론이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비상 상황이란 상황도 이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란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의 경제나 사회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이란 국민들도 이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나 비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특히 이제 경제 사회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경제 상황은 워낙에 제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니 나쁠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란 내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우리는 저항 경제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산유국임에도 제조업이 꽤 발달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예. 산유국이면 그냥 원유만 수출하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수출을 못하니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권위주의 정권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에서의 모든 이 경제 파탄과 관련된 무슨 민생고가 당연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제재 때문도 있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인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에서 가끔 그러니까 워낙 권위주의 체제고 막 이렇게 철권 통치 체제라
가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데 슬로건이 뭐냐면은요. 예. 제발 우리나라만 신경을 쓰지 왜 아까 말씀드린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왜 이란, 시리아 민병대,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을 도와주냐.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뭐 이슬람은 아랍 민족에게나 돌려줘라. 뭐 이런 구호가 늘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중산층, 인텔리, 젊은 층들은 이 이슬람 공화국의 보수 집권층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모습은 사회의 하층 계급과 굉장히 전통적이고 이 이슬람 공화국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마음을 돌리고 있다라는 게 요즘 뭐 발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들이 마음을 떠나면 국가가 그 정권이 이제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 상황을 조금 약간 들어볼 수 있었네요. 자, 이 문제 주변 국가들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미국이나 이란의 중동 과제는 당장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핵개발 저지 문제, 이란의 핵개발 저지 문제나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국교 정상화 문제도 추진 단계에 진입하다가 지난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2023년도에 있음으로써 그것도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이번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헤게모니라고 하면은 네 나라를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사우디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나라 중에 사우디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우디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자마자 굉장히 빨리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란의 이거는 주권을 무시하는 거였고, 이제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더 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고 대부분의 이제 중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예. 그러니까 즉 어느 나라도 이란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거든요. 예.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사우디가 나도 하겠다, 튀르키예가 나도 하겠다라고 계속 나올 것은 너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중동에서 이런 무력 충돌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전 2030, 네옴시티 등으로 지금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개혁을 하는 나라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않을 것이 자기 나라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있는 거겠죠. 그러겠네요. 게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세계 제2의 산유국이죠. 제1의 산유국 이제 미국이 됐고 제2의 산유국인데 이 커다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이 아람코 정유 시설이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정말 안 되겠으면 그때는 어떤 일을 주로 벌이냐면 사우디의 유전 시설을 공격을 해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한테 뺨 맞고 사우디한테 화풀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우디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선 첫째, 이 무력 충돌이 자꾸만 확산이 돼서 자신들의 지금 경제 개혁 개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둘째, 비슷한 의미에서 아람코 정유 시설을 이란이 바로 타격을 할까봐. 그 차원에서 바로 이제 충돌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심 이란의 핵무장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속과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네. 없군요. 네. 강대국들 문제도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국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미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을 할지, 미중 러가 이런 주요 강대국들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들이 있는지, 러시아가 특히 이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무력 충돌을 중단시킬 어떤 타협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동에서 뭐 워낙 자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커다란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특히 러시아와 또 중국도 자신들이 이제 중재국이 되겠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반미 연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나라죠. 즉, 어, 흔히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중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동에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음, 그리고 가끔 북한도 끼어서 이 뭐 반미 연대, 권위주의 사인방, 뭐 공격의 연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반미 연대의 일원인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빨리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좋죠.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이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그 시선을 좀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거의 2배로 오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일입니다. 음, 단 이제 러시아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이란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드론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공급이 약간 차질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현재 자신이 중재국이 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 중국도 언제나처럼 자기야말로 이제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무력 충돌을 중단시킬, 이런 타협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푸틴 대통령이 앞에서 어쨌든 그림이 좋게 보이게 너무 트럼프 대통령만 나오면 이란에서 우리 면피도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음, 그때 푸틴 대통령의 역할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좀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유가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할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유 수송 문제도 있고 해외 물류망 문제도 있는데 어떤 타격,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요 주식시장이나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이 중동에서 시끄러움이 나면, 언제나 하나같이 호르무즈 해협 걱정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 해상 운송의 3분의 1, 그다음에 뭐 원유의 20% 이상이 매일 이곳을 통과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한참 홍해 앞에서 상선들을 공격했을 때도 우리가 뭐 피해를 입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홍해 사태는 우회하면 되는,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정도의 문제라면 호르무즈 봉쇄는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특히 이 중동 에너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이건 바로 우리의 뭐 에너지 경제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거라 급이 다르긴 하죠. 음, 그런데 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이제껏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이 늘상 위협을 위한 카드로 쓰기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왜냐면은 이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에게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음, 대부분 이란 자국에게까지 손해가 가기 전에 타협점을 찾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냐라는 음.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호르문즈 해협을 만일 봉쇄를 하면 이 이란의 경우에도 수출도 차단될 거고 석유 수출 그렇죠. 차단될 거고 생필품 수입이 차단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는 좀 영향이 되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점점 장기화되고 불안정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 초부터 계속 탈중동을 선언해 왔습니다. 뭐 그 배경에는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탈중동을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미국조차도 중동이 흔들리면 혼란과 혼돈 상태에 빠지면은 바로 이렇게 이 개입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일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탈중동을 선언한 미국도 세계 경제가 또 미국 경제랑 연동되기 때문에 중동이 시끄러우면 바로 개입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생각을 하면 아무리 수입 수출을 다변화한다 하더라도 중동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뭐 직격탄이 날라오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조기 귀국하는 이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중동 이게 장기화되면 중동 우선 전략을 미국도 우선순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뭐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 안보 문제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관세 협상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중동이 저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 한국은 미국으로 볼 때는 한국은 주요 관심 대상에서 자꾸 멀어질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늘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이 항상 중동이 뭐 세계 화약고이고 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동이 시끄러우면은 우리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 한참 중동에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 이어졌을 때는 이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중동 이슬람 세계 관련이고 뭐 한반도는 10위 안으로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재현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견제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밀착을 하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랑 또 밀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위해서 러시아랑 밀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이랑 밀착을 하고 있으니 한반도 의제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중요성이 확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 북한이 러시아랑 밀착을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의제를 생각을 할 때 항상 북중러 얘기를 하는데 큰 세계 정치,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 러중 이북이거든요. 순서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래서 우리도 북중러 얘기를 할 때 이란의 위협, 이란이 북한이랑도 얼마나 커넥션이 깊은지, 이란이 러시아, 이란이 중국과 얼마나 커넥션이 단단한지를 또 한번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급 속보와 함께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님, 장지양 박사님 모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문제, 레짐 체인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살펴봤습니다. 장지양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